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레포트 기본적인 작성법 두 번째 영상을 올립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들여쓰기, 문단 나누기, 철자, 띄어쓰기, 맞춤법 의심, 그리고 제목 잡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레포트의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올릴 영상은 내용적인 부분입니다. 단락 그리고 독서 감상문 서평 쓰기입니다. 단락 쓰기, 독서 감상문 쓰기, 서평 쓰기입니다. 인간은 말과 글을 언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말과 글, 곧 언어는 사고와 표현을 매개하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동물 중에서 인간만이 글과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물론 의사소통이 예술을 통해서 그림이나 무용이나 춤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저희들은 글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 글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단락이 있는 거죠. 단락은 여러 개의 문장을 결합하여 필자의 생각을 나타내는 글의 구성 단위입니다. 하나의 문장은 여러 개의 단어들을 조합하여 필자의 생각을 단일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면 단락은 여러 개의 문장 결합을 통해 필자의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세 개, 필자의 생각, 필자의 생각, 필자의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편의 글은 두세 개의 이상의 단락으로 구성됩니다. 단락은 들여쓰기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단락이 중요한 거죠. 여기도 들여 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 둘 써져 있습니다. 하나의 단락을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구성할 것인가는 필자의 재량입니다. 다만 단락의 길이가 너무 길면 필자나 독자가 글의 전체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짧은 단락은 3, 4개의 문장으로 구성하고 조금 긴 단락은 5개에서 8개의 문장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한 문장 그리고 두 문장 이어 쓴 거죠. 길게 세 문장. 그래서 한 단락을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 단락은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단락을 구성한 거죠. 여기는 필자의 생각에 대해서 단락이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단락을 몇 개로 구성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단락의 구성과 조건이 있습니다. 단락은 하나의 중심 생각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장들로 구성됩니다. 중심 생각이 있고 그 중심 생각을 뒷받침하는 문장들이 필요합니다. 단락이 말하고 있는 중심 생각을 단락의 중심 문장이라고 합니다. 중심 생각을 보조하고 있는 문장들을 단락의 뒷받침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락 안에 세 문장으로 쓸 수도 있고 네 문장으로 쓸 수도 있고 5문장으로 쓸 수 있는데 이 한 단락 안에 중심 문장 여기에서 중심 생각 하나 뒷받침 문장 이렇게 구성한다는 거죠. 이렇게 구성해서 단락들을 이어서 몇 단락이 될지는 이제 그건 저자의 재량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단락을 구성하고 독서 감상문과 서평 쓰기입니다. 감상문은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람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문학 작품을 읽고 쓴 독서 감상문은 작품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작품을 읽는 내가 중요합니다. 나에 대한 글입니다. 물론 주관적이겠죠. 이 점에서 볼 때 작품에 대한 감상을 표현하는 일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에 해당합니다. 독서 감상문은 책을 읽고 책에 대한 독자의 주관적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길입니다. 줄거리를 요약한 후 주관적 느낌만 나열하는 평범한 글에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에는 평범한 글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 감상표를 작성하고 독서 감상문 쓰기 과정을 통해 감상문을 작성하면 독서 감상문을 서평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독서 감상문 기록부를 작성하고 독서 감상 쓰기 과정을 통해 감상문을 작성하면 독서 감상문을 서평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서평을 쓰라고 했다는 것은 독서 감상문을 더 발전시킨 과정입니다. 감상문이 개인적인 사적 글이라면 비평은 사회적 공적인 글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평은 사회적인 글쓰기이고 공적인 글쓰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서평 역시 비평처럼 사회적인 글쓰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적 감상문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읽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평의 목적은 1차적으로 비평 대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독서 감상 기록부를 쓸 것인가? 지난번 저희가 여러
꽃두레기 희망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꽃두레기 희망을의 감상표를 만드는 거죠. 일단 책 제목이 뭐냐면 꽃두레기 희망을, 작가 내지는 작자는 트리나 포울러스가 썼고 장르는 교양 서적이죠. 뭐 출판일은 제가 갖고 있는 책은 1993년에, 그리고 출판사는 두평, 그리고 독서일은 오늘 날짜로 했습니다. 이 읽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줄거리를 쓰는 거죠. 줄거리를 이렇게 먼저 쓴 다음에 독서 감상 기록표에다가, 그리고 여기가 감명 깊은 대목인데 인간 깊은 대목이라고 오타를 쳤습니다. 제가 감명 깊은 대목, 자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다가 감명 깊은 대목을 써주는 거죠. 어떤 절인지. 그리고 전체 이 두 개가 정리가 되면 전체 감상에 대한 글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앞에 줄거리 요약하고 감명 깊었던 대목을 써놓으면 그걸 읽고 전체 감상에 대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전체 감상을 쓴 다음에는 전체 이 내용의 핵심이 뭘까? 꽃두레기 희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각자 읽고 주제 문장을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제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전체 평가, 이 줄거리와 감명 깊었던 내용에 대한 것을 여기다 써놨으니까 이거에 대한 전체 평가 내지는 소감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쓴 다음에 5개 과정이 맞춰지면 그 다음에 비로소 소론을 쓰는 겁니다. 독서 동기, 책 소개, 줄거리가 있겠죠. 이거 소개하고 본론에 들어가서 서론을 쓴 다음 본론에 들어가서 줄거리 이유와 그리고 감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쓰기죠. 서론, 본론, 결론을 쓰는 겁니다. 이게 다 이렇게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면. 그래서 단어의 뜻도 알고 가면 좋겠죠. 그리고 평가하고 정리하고 마칩니다. 이 두 과정을 거친 다음에 또 한 번 해야 될 게 뭐냐면 초고를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썼고 2번 초고를 이렇게 1, 2, 3 세 단계를 거쳐서 초고를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죠. 읽어볼 때 맞춤법 띄어쓰기 오차 탈자를 다음이나 네이버에 맞춤법 검색에 돌린 다음에 거기서 고친 걸 다시 읽습니다. 초고 쓴 다음에요. 고치고 수정에 또 고치는 거죠. 그래서 고쳐쓰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다시 읽고 이제 이걸 다 읽은 다음에 비로소 서평 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서평은 한 책을 읽는 단순한 감상을 넘어선 글쓰기입니다. 서평의 기본은 어떤 책에 대한 필자가 갖게 된 문제의식을 필자의 개성을 살려서 설득력 있게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먼저 책을 꼼꼼히 읽어야 되고 이 과정을 지나와야 됩니다. 이 과정, 줄거리도 읽고 이 과정을 지나오고 먼저 독서한 다음에 이 과정을 쓴 다음에 서평은 책을 매개로 한 대화의 시도입니다. 아무리 잘 쓴 글이라도 그것이 누구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인지 스스로 해명할 수 없다면 혼잣말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잣말. 같이 서로 소통해야 되는데 혼잣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독자가 무슨 글을 쓰려고 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서평은 비평처럼 나름의 사회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공적 의미를 갖는 거죠. 왜냐하면 필자와 독자가 있기 때문에 두 명이서 있기 때문에 공적 의미, 사회적 의미를 갖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읽을 것을 예상하고 쓰는 글인 만큼 읽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평을 읽는 사람에게 의미와 흥미, 재미를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필자와 독자가 소통하면서 새로운 의미, 흥미, 재미를 찾고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질 때 서평이 사회적인 의미, 공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서평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근거, 논리학으로는 전제라고 말합니다. 전제로부터 최종적 주장, 곧 결론을 도출하는 설득력이 있는 서평은 다양한 의견들을 촉발하는 좋은 서평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평을 쓰는 방식이 감상문을 토대로 서평을 쓰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많은 작업들이 거쳐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쪽보나 매기입니다. 이건 형식적인 부분인데요. 보니까 2장짜리 글을 제가 썼습니다. 단락을 나눠서요. 보니까 여기에 쪽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밑에 쪽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쪽. 여기 올라가면요. 상단에 쪽.
그러면 여기에서 쪽번호 매기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쪽번호 매기기. 쪽번호 매기기. 이렇게 쪽에 그러면 쪽이라는 곳에 쪽번호 매기기가 있습니다. 쪽번호 매기기를 누르면 이렇게 쪽번호가 나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쪽번호가 나오면 여기에서 쪽번호가 이렇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할 수도 있고 왼쪽에도 할 수도 있고 위쪽에도 할 수 있고 위쪽 중앙에도 할 수 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가운데 이렇게 돼 있는 그대로 쪽번호를 넣으면 이제 쪽번호가 매겨집니다. 1쪽, 2쪽. 이렇게 하면 굳이 손으로 쓸 필요 없겠죠. 아예 안 쓰는 것보다도 낫습니다. 쪽번호를 매겨야 레포트로서의 의미 있고 또 본인들이 종이가 그 양이 길어지고 5장, 6장이 되면 헷갈리거든요. 쪽번호를 매겨놓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위 상단에서 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파일, 편집, 보기, 입력, 서식, 옆에 쪽에서 쪽번호 매기기, 머릿말 밑에 쪽번호 매기기를 하면 입히습니다. 그냥 가운데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쪽번호가 매겨지는 겁니다. 형식적인 부분인데 레포트가 2장이 넘어가면 쪽번호를 매겨주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단락, 독서 감상문, 서평 쓰기까지 왔습니다. 서평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독서 감상문과 단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형식적인 거고 이번에는 내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걸 다 직접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을 단락으로 표현하고 주제 문장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제목으로 표현하고 본 영상은 단락, 독서 감상문, 서평 쓰기입니다. 이게 제목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작성하여서 서평을 쓰시면 됩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과 시청해 주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코로나19를 서로 함께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다음에 가면 추억이 될 겁니다. 우리가 잘 극복해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대면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